화제의 사건, 사고,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사건의 쏘다 시간입니다. 네, 이루라 기자, 백성문 변호사, 이용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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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서 자막으로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최종심이 나왔습니다. CJ 이재현 회장에 대한 최종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2년 6월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벌금도 252억 원이 같이 선고가 됐는데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3년을 선고받아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최종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6개월이 감형되긴 했습니다만은 실형이 선고가 된 상황입니다. CJ 이재현 회장 측이나 CJ그룹 측에서는 이 집행유예 정도를 기대를 했었을 건데 상당히 무거운 죄가 됐습니다. 실형 2년 6개월로 다시 수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회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을 해서 조세 피해를 줬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이재현 회장의 모습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늘 법정에 들어서는 그 장면의 모습입니다. 이 지병으로 인해서 휠체어를 통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고 심장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투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다시 감옥에 수감될 수밖에 없는 2년 6월에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특경법상 배임은 무죄로 판단이 됐습니다만은 그룹 총수지위를 이용해서 손해를 입혔고 조세 피난처를 통해서 재산을 은닉했고 장기간에 걸쳐서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실형이 불가피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게 또 법원의 얘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총수여도 법 질서를 경시하면 엄중히 처벌한다는 그 원칙하에 오늘 실형을 선고했다는 법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 실형 나올 줄 아셨어요? 2년 6개월? 저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CJ그룹은 굉장히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아마. 다른 부분보다 일단 이재현 회장 아시겠지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지금 현재 이게 실형이 나와도 내년 3월 21일까지 형 집행정지 상태입니다. 어차피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몸이 안 상황인데, 좋아서.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을 할 때 그때 당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이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된다. 그럼 형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징역 5년 이하로 네, 근데 굉장히 낮아지긴 하는데 문제는 이게 한 1,600억대의 횡령 배임 탈세 혐의를 가지고 기소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금액 자체가 워낙 크잖아요. 금액 자체가 워낙 큰 것 때문에 사실 법원 입장에서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 범죄 혐의 자체의 중대성은 뭐 당연히 실형이 뭐 마땅한 상황이긴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했는데 법원이 예상을 보고 실형을 선고한 거고요. 아마도 이재현 회장 측은 다시 재상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파기환송이 돼서 재상고가 가능해요? 네, 재상고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번에 파기환송을 할 때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금액 자체, 일본에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발생했던 금액 자체가 특정이 안 되니까 일반 형법을 적용하라라고 파기환송을 한 거잖아요. 그때 대법원에서 일단 검토가 뭐 완벽히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시 파기환송이 되려면 또 무죄 취지나 그렇게 특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재상고를 하겠지만 재상고를 하더라도 이번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CJ 쪽에서는 이제 비상경영 풀겠다 하면서 다들 기대를 했는데 상당히 실망을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번에 집행유예가 나왔으면 분명히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뭐 2년간 유지됐던, 왜냐하면 이분이 2013년 7월에 구속이 되면서 지금 한 2년간 재판을 끌어왔으니까 그동안 CJ에서는 뭐 비상경영위원회 이런 체제로 계속 운영을 해왔었고 또 왜 CJ그룹 조직 개편 같은 것도 아마 풀려나면은 바로 시작을 할 거라고 기대를 모았는데 다시 이제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좀 불투명하게 됐죠. 지금 화면에서 보입니다만은 법정 출두하는데도 굉장히 보기에도 다리가 저렇게 가늘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참작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본다면 과거 같으면 이른바 그 3호 법칙이라고 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 기업 그 책임자들이 그와 같은 것이 보통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그 국민 정서와 좀 반하는 것이 아니냐. 소위 말해서 솜방망이 그 처벌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아왔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또 비난도 함께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본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보였는데 그러니까요. 판결문의 핵심 내용을 본다면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조세정의라고 하는 것을 상당 부분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 과거처럼 이른바 그 양복을 입은 뱀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와이칼라 범죄의 핵심으로 요치를 예. 이렇게 그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국적 맥락에서는 더 이상 뭐 안 통하는 네. 새로운 어떤 그 판례의 경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과거 같으면은 사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지금까지 경제에 공헌한 점을 비추어서 죄는 인정되지만 징역 3년 내 집행유예 5년이다. 네. 이것이 하나의 그 상투적인 그 표현이었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그 조세 정의를 그 강조하고 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새로운 의미의 그 판례의 경향이 아닌가 이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징역형을 지금 실형을 살게 되면 지금 건강 상태를 보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 징역을 과연 살 수 있는 지금 상황 몸 상태가 되는지도 사실 의문이긴 해요. 사실 저도 이제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형 집행정지 상태가 내년 이제 3월 21일까지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낫지 않으면 아마 또 연장을 하게 될 거예요. 계속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그러니까 수감 생활할 수 없는 정도의 몸 상태가 되면 계속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형이 이게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몸이 뭐 지금 극도로 좋지 않은 뭐 누가 봐도 저희 뭐 꾀병이라고 볼 수 없는 저 다리 저렇게 남자 다리가 저렇게 얇을 수가 있나?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뭐 법원의 판결이고 이 죄에 대해서는 단죄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자, 이 장윤정 씨 엄마가 또 육흥복 씨 또 메일 보냈어요? 이루라 기자한테? 그렇죠. 아니, 저한테만 이제 보낸 게 아니라 많은 기자들한테 일괄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한 3주간 이렇게 뜸하다가 다시 이제 이메일을 시작을 했죠. 네. 일전에는 뭐 자동차 등록세라든지 뭐 발리 여행 동영상 같은 거 보여주면서 우리 딸 장윤정이 굉장히 많이 초호화 생활을 했다. 왜냐면 일전에 그 힐링 캠프가 나와서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나는 빚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반박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얼마나 초호화 생활을 했는지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은 장윤정이 이렇게 부동산이 많다. 2013년 당시에 그 이제 소유했던 부동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뭐 서울 개포동 아파트 한 채 있고 원주 별장 같은 경우 그것도 뭐 이제 가격이 저 정도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한 25억 정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가 그 정도인데 이제 원주 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인 타운하우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 세 채나 있고 부동산이 있는데 장윤정 네가 한 말대로 너가 정말 빚밖에 없느냐 이제 그런 점을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그때 뭐 개포동 아파트와 뭐 왜 채무 빚이 한 10억 정도라고 10억 정도 했잖아요. 빚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뭐 개포동 아파트랑 원주 별장 뭐 대출 금액 해가지고 한 7억 정도 되는데 그건 역시 10억이라고 불려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반박을 했죠. 그러니까 육훈복 씨 이메일을 보면 이 40억에 달하는 타워 팰리스를 소유한 사람이 은행담보대출 10억 있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나는 10억 빚만 있는 빈털털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말할까? 이게 엄마가 썼다는 이메일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흥복 씨가 나름 언뜻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회심의 일격을 가해보려고 하셨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장윤정 씨가 힐링 캠프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다였어요. 본인이 수많은 행사와 방송 출연을 통해서 번 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빚만 있었다. 뭐 집도 없었다 이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육흥복 씨가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장윤정이 돈 그렇게 많이 있었으면서 그렇게 돈 없는 척만 하고 호화 생활을 계속했으니까 장윤정이 나쁜 애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오늘 제가 이것도 보고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집이 있다는 거, 집이 있고 나중에 빚이 보니까 많이 벌었는데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고 빚이 있다.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거잖아요.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 뭐 돈 많이 벌어서 집을 과거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지? 그러면 본질은 그 통장 잔고가 빵원이 될 때까지 이 어머니가 그걸 마음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가 사실 핵심인데 그러네요. 그 핵심이 아니라 엉뚱한 쪽으로 화살을 돌리려는 것 같다는 얘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나름 회심의 일격을 준비하셨으나 그렇게 좀 강력한 그 파워는 없네요. 아니 근데 육흥복 씨가 이런 얘기도 한 걸로 지금 보도에 나오는데 뭔가를 윤정이가 숨기려고 위치 추적기의 미행, 정신병원 감금, 살인교사 등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을 법적인 일을 자행했다. 아유 설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도대체? 전부터 육흥복 씨가 자기 딸이 자신을 미행해 왔다. 그리고 뭐 왜 이모라는 사람을 한 명 이제 대동을 해가지고 자신을 갖다가 미행하고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했다라는 주장은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카톡 내용도 아예 공개를 했거든요. 그럼 그 카톡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뭐냐면은 장윤정 씨가 엄마를 이제 육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육을 갖다가 어디다가 뭐 병원 어디다 좀 넣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의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중략에 대해서 조금씩 편집을 해서 나온 거고 이제까지 계속 유흥복 씨가 이제 주장해 왔던 내용이긴 해서 별반 다를 것은 없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효녀 장윤정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진짜 뒤에서는 초호화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뭐 나름 뭐 세금도 뭐 제대로 안 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했고 미행도 했고 나를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했다. 즉 효녀 장윤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유흥복 씨가 한 3주 동안은 연락 없고 뜸했었잖아요. 네. 다시 이렇게 이메일 활동을 시작한 건 왜 이러는 거예요? 그 상당히 그 뭐 전략적인 모습이죠. 아, 그래요? 좀 그 중기적인 호흡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자칭 엄마계 강영석이라고 자칭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그 체계적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임기응변이 뛰어나다. 이제 바꿔 얘기하면 지금 그 모습을 보면 점진적이고 그 수위가 점점 상승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타이밍상 사실은 12월 15일 원래대로 하면 12월 15일 날 항소심 날이었죠. 예. 그런데 그것을 일단은 이제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 자체는 대답이 없는 거죠. 장윤정 딸이. 응답하라 은경아, 응답하라 장윤정 이게 제목이었대요. 예, 그런데 응답이 없다 보니까 또 다른 강도 높은 전략으로 바꾸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3주간 잠복기가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사적인 예를 들면 폭로에서 상당히 공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 바꿔 얘기하면 세금 포탈이라고 하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살인, 교사 뭐 이와 같은 혐의도 있는 것이고 정신병원에 감금하려고 했다? 그러면 정신보건법에 대한 위반일 수도 있고 말이죠. 상당히 이것이 만약에 수사의 단서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장윤정이가 답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아니 여기다 또 뭐 수표가 아니라 현금으로 공연을 다 금액을 다 받아 챙겼다 그러면 또 국세청이 또 세무조사를 국세청에다가 또 어떻게 뭐 아까 얘기했던 업무상 예. 횡령 또 혹시 그 기획사에 손해를 끼쳤는가 하면 업무상 배임의 혐의도 수사의 단서로서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즉 바꿔 얘기하면 지금까지 응답을 안 하는 장윤정이가 언제까지 응답을 안 할 것이냐 점점점 제2탄, 제3탄, 제4탄 계속 나올 수도 있다. 뭐 이와 같은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니 실제로 뭐 유흥복 씨가 이런 얘기했어요. 신은경보다 딸이 더 나쁘다. 신은경은 직접 인터뷰라도 했지. 그런데 장윤정은 언론 플레이만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해. 그렇죠. 신은경 씨는 왜 해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난이 되긴 했지만은 어쨌거나 이 사람은 해명을 했는데 왜 우리 딸은 이야기를 안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유흥복 씨를 보면은 굉장히 언론 이런 보도되는 걸 굉장히 다 이렇게 체크를 꼼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이렇게 이메일을 보면은 어떤 뭐 보도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기도 하고 이번에 왜 응답하라 윤정아 윤정아 사소 이 사건을 쏟아라는 프로그램에서 여기 이제 오셨던 패널 분이 사실 이거는 완전히 응답하라 윤정아 그렇게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했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따와서 이메일에다가 넣더라고요. 응답하라 윤정아.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그럼 계속 다 보고 계시다는. 그러니까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네티즌 응답하라 고소한다는데. 이제 뭐 여기도 저 엄마계 강용석으로 또 강용석 그런 변호사의 건가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뭔가 좀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지금 이 댓글도 조직적으로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딸의 이런 허물을 계속 들춰내는 거를 네티즌들이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네티즌들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쁘게 달린 댓글들도 모든 걸 이제 약간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신은경 씨 얘기했잖아요. 신은경보다 더 나쁘다. 근데 신은경 씨는 뭔가 잘못한 행동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엄마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엄마의 일방적 주장을 장윤정 씨가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 같거든요. 같은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어머님은 계속 이제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뭔가 장윤정 씨랑 자금이 어떻게든 급하신 건가요, 그게 그러면? 이제 뭐 돈이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딸을 이게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다 떠나서 딸의 허물을 이렇게 다 들춰내서 언론을 통해서 만천에 공개를 하는 게 과연 엄마로서의 타당한 자세인지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어떤 의미로도 사실 정당화되기 힘든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북한 모란봉악단 베이징 공연 그대로 취소해버려서 정말 국제적 사고를 냈는데 이 사고의 원인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공연 내용이 문제가 있었다며요. 그렇죠. 이제까지 지금 나온 게 뭐 정치적 이유, 경제적 이유, 거기다가 이제 북한 김정은의 그 수소폭탄 발언,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취소가 되지 않았느냐 싶었는데 이거는 이제 국정원이 파악한 우리 국정원이 파악한 내용인데 예.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연 내용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정치 사상적이라는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모란봉 악단 그 리허설을 그 이제 중국 간부들이 봤는데 너무나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더라. 예. 그러면은 우리도 솔직히 그 위에 간부 정치국 네. 그 이제 거의 뭐 시진핑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만약 가야 된다면 어느 정도 정치색은 줄여야 하는데 예. 너무 그걸 갖다가 이제 고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격을 낮춰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공연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었고 그걸로 네. 인해서 격을 낮추니까 북한이 반발을 해서 결국 이게 공연이 취소되지 않았냐. 그 노래를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어떤 여기 노래길래 그러니까 얼마나 도대체? 뭐 엄청 우상한 내용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 자극적이길래 그런가 싶은데 이게 그이 없인 못 살아라는 그 노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없인 못 살아 김정은 동지 그이 없인 못 살아 우린 못 살아 우리의 운명 김정은 동지 그이 없으면 우린 못 살아 아니 우리 운명 김정은 동지 하는데 그게 폭림이 아니라 박수치게 생겼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그이 없어 못 살아가 아니라 그가 있어서 못 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가 있어서 못 사는데. 원래 북한 실정은 그거잖아요. 근데 네.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죽어도 혁명 신념을 버리지 말자. 우리는 누구도 두렵지 않아. 다 이렇게 김정은 찬양 일세니까 누가 예.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무래도 좀 틀어지지 않았나. 아니 근데 뭐 가사는 별론데 멜로디는 귀에 쏙 들어오는 게 이거 개사해가지고 한국에서 또 맞아요. 유행시킬 것 같은. 아니 근데 그런 이게 한성월 같은데. 단장이 직접적으로 철수 병령을 내렸다. 이게 또 화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전문가를 직접 연결을 해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홍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저기 노래 들어봤는데 그이 없이 못 살아 김정은 동지 뭐 이러면서 막 노래 부르는데요. 이게 문제가 됐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 노래도 문제가 됐을 수 있지만요. 예. 단수매라는 노래가 있답니다. 단수매. 다른 노래가 또 단숨에? 단수매란 노래는 장거리 로켓 발사로 단숨에 도약하겠다. 아. 그러니까 지금 결국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우상화도 문제가 되지만 예. 북한의 핵 개발 문제를 두고 이 모란봉 악단이 베이징에 도착한 그 시점에 바로 북한에서 김정은이 네. 우리는 핵폭탄뿐 아니라 수소폭탄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보도가 됐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중국 당국으로서는 이게 지금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예. 모란봉 악단이라고 하는 이 화해 사절을 보내놓고 실제로 중국이 가장 원치 않은 행동을 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아. 중국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애초에 그 북중 간의 얘기가 됐던 모란봉 악단 공연을 관람하던 그 관람자의 급을 네. 시진핑이나 리커창 등 그 정치국 상무위원급에서 이 부부장급으로 많이 격화시켰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리허설을 하는데 지금 나온 노래 같은 노래들이 이제 사전에 중국에서 다 들어보고 이제 레퍼토리를 짰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예. 아. 그걸 안 해보고 리허설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김정은 찬양 일색인데다 가장 예.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숨에. 로켓 발사 장면 네. 이런 장면이 섞여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그걸 보고 박수를 치면 네. 마치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는 듯한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오해를 자아내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가 됐다는 거고요. 아. 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내용을 김정은에게 보고하니까 네.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느끼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중국하고 중국의 대외 연락부하고 네. 여기 파견됐던 최희 선동부 부부장을 비롯해서 거기 인솔자들 간에 이제 내용 조절이 좀 이게 회담을 하는데 네. 예. 그런 과정에 또 리허설 하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극단 조명 기사가 네. 예. 북한 조명 기사한테 지금 북한이 앞으로 좀 잘 먹고 살만 하려면 중국을
본따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 또 김정은이 또 뭐 하나는 예. 김정은이 지금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된 사실을 아느냐 예.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김정은으로서는 현지에서의 자기가 지금 직접 중국에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네. 현지에 있는 현성월의 입장을 중시하겠다 이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아니, 이 그럼 현성월이 그렇게 김정은과 특수가 그럴 관계가 그럴 만한 위상이 돼요? 그 권한이 되나요? 야, 나 가버린다 이런 권한이 되는 거예요? 본래는 안 되죠. 본래는 안 되지만 현성월이 누굽니까? 첫사랑이니까. 김정은하고 특수관계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왜냐하면은 지금 모란봉 악단이 지금 가는데 진기남 선전선동 담당 비서 네. 북한에서 서열 5위 정도 되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여기에 마중 나왔을 정도고 이 현성월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위가 있다고 봐야 되죠. 김정은이 이제 그렇군요. 신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데 현성월이 그 조명 기사 이 얘기를 전에 듣고 네. 이건 뭐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네. 현성월로서는 또 충성심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예. 네. 이 장군님께서 전부 승인하신 레퍼토리인데 네. 한 글자 뭐 점 하나 토 하나 못 뺀다. 예. 이렇게 버티니까 중국에서도 이건 있을 수 없다. 네. 이러고 실렁이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현성월이 네. 가자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죠. 자 이제 김정은이 이제 네. 모란봉 악단도 취소됐고 이제 북중관계 다 틀렸다 하면서 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또 뭐 핵이나 미사일이나 도발에 나설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는 지금 이 사건이 난 이후에 중국 당국이 엄청나게 뭐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일체 댓글이나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모란봉 악단이란 거 검색도 못하게 하고 이게 다 막아버리고 일제 언론을 이제 통제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향후에도 북중 문화교류는 계속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굉장히 분격해 있지만 예. 북중 관계를 이걸로 망칠 수는 없다. 중국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북한에서도 지금 어저께 저녁에 모란봉 악단의 과거 공연 모습을 이제 잠깐 보여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요번에 모란봉 악단이 돌아온 거는 모란봉 악단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중국의 책임이다라는 거를 항의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북한도 항의를 하기보다는 그냥 그 정도 해가지고는 우리는 북중 관계를 정상화하기 어렵다. 북한은 계속 핵을 개발할 거다. 네. 따라서 향후에 북중 관계가 계속될지 여부는 김정은이 시진핑이 조금은 용납할 수 있는 정도로 뭐 핵실험을 1, 2년은 안 하겠다. 뭐 이 정도의 양보안을 내놓고 예. 그러면 이제 관계가 정상화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지금 김정은이 화가 났다고 갑자기 핵실험해라. 네. 이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 예. 좀 더 추이를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현성월이 엄청난 역할을 했군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 걸그룹 행사 펑크 내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거랑 사실은. 완전 다르네요. 그건 다른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내용 곡을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플러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바 그 절대 존엄에 대한 손상 또는 그 수령 체제에 대한 조그만 비난이라도 있게 되면은 사실은 북한은 언제든지 그 미팅 자체를 취소합니다. 이것은 그 정보 공동체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령 체제가 한계라는 것이죠. 절대 존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훼손되거나 비판이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시아 게임인가 그때예요. 북한에 민영원단 났을 때 뭐 자기네 그 김정일이 무슨 현수막이 좀 찌그러졌다고 해서 막 울고불고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지. 그런데 지금 뭐 김정은이 국제 형사사법재판소에 소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죠? 또는 이제 그 북한이 이미 잘 살려면 중국을 잘 따라야 된다. 이것은 절대 전업에 대한 손상일 뿐만이 아니고 이른바 수령 체제를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송원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중국의 그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뭐 이렇게 매달리는 형태는 아니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도 중국도 과거처럼 혈맹 같은 이와 같은 시각에서 G2 국가로서 무엇인가 이제 국제 규범을 준수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체제 그 선전선동의 대상으로서 우리 그 소위 말해서 지도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 이제 중국의 눈높이도 상당히 달라진 점이 이번 모란봉 그 이른바 취소에 하나의 함의점이 아닌가 이런 아니 생각이 근데 듭니다. 사실 이게 2,000명이 참석하는 중국 고위급 행사인데
사전에 이 보통 공연을 하면 사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렇죠. 무대는 어떻게 하고 예. 이런 걸 다 해봐야 되는데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워낙 폐쇄적이다 보니까 이걸 못하니까 그냥 현장에서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만 했으면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아, 이 노래는 안 된다라고 서로 의견조율이 되다가 예. 애시당초 공연 자체를 안 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게 와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는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령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과 비판이 되니까 현석월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지만 이건 내 단순하게 애인인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이게 그냥 공연 하나를 취소하는 게 아니고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만큼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나 그 수령 체제의 그 존속이 북한은 가장 중요한가 봅니다. 죽을까봐 진짜 그렇잖아요. 뭐 사실. 사람의 힘이 크네요, 수정당할까봐 진짜. 근데. 그래서. 오, 완전 이렇게 국제적 사고를 칠 정도로 자기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무례를 범할 정도로 힘을 현성월한테 다 준다는 건, 야, 이거는 좀 사실 좀 이해는 안 가는 거거든요, 이거. 리설주도 그렇죠. 질투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리서치가 질투날 와. 일이기도 하고 정말 모두가 깜짝 놀랄 일이기도 한데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본인 그 뭐죠 최고 존엄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거 확인은 안 됐는데 지금 데일리 NK 보도를 보면은 북한에 살고 있는 화교 100여 명이 간첩죄로 체포됐다 이런 보도가 일부 나오고 있어요. 뭐 신빙성이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대북 전문 매체 그 데일리 NK 보도에서 나온 건데요. 예. 지금 그 북한 평양에 있고 또 지방 도시에 있는 화교 한 100여 명 정도가 긴급 체포가 됐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북한 그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이제 이 체포 작전을 했다. 네. 보통 이렇게 체포하는 이유는 거의 뭐 한두 가지일 거 아니에요. 하나는 뭐 간첩 아니면 또 다른 하나는 뭐 존엄을 무시했다거나 이제 그런 건데 이번에는 어떤 혐의냐면 네. 아직 체포의 죄목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예. 여기서는 지금 이중 간첩 활동이 아니겠느냐 예.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다리치기. 그렇죠. 양다리치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화교들 중에서는 북한 보위비 어떤 그 네. 어떤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네. 이제 중국이랑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중 간첩 역할을 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제목으로 지금 체포를 아. 당했고 조사를 받고 아니 있다라고 그리고 화교 전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화교 잡아들이고 또 중국은 지금 아직 이것도 확인이 안 됐지만 북중적경 지역에다가 또 이게 병력 뭐 한 2천 명 또 급파했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런데 완전 이 최악으로 지금 치달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간첩죄를 적용하는 건 상당히 그 자의적인 것이거든요. 이건 오.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왜냐하면 그 국경선 지역에는 사실 그 밀무역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사실 뭐 정보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무역으로서의 뭐 중개상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지금 중국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항의 표시를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고 예. 그것에 대한 어쨌든 작은 뭐 맞대응으로서 뭐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혹시 소란이 있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2천 명 이상의 병력을 증표한 것인데 어쨌든 간첩죄를 적용한 것은 상당히 이거 좀 주목을 해봐야 그러네요. 된다. 이것은 이제 특별한 의미가 없어도 무엇인가 자의적인 국가 권력의 행사의 대표적인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예. 무엇인가 지금 이양 국가 간의 감정적인 또는 기본적인 네. 상당히 갈등과 앙금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전북 익산에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진범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진다. 이건 뭡니까? 이게 벌써 15년 전 사건이에요. 2000년도에 전북 익산의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건데 예. 당시 범인이 잡혔었어요. 이제 최모군이라고 해서 15살짜리 그 이제 어린 친구였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뭐 본인이 그 약촌 오거리에서 오토바이 그 친구 같은 경우에 다방 배달업을 했었거든요. 예.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랑 그 이제 좀 약간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 홧김에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를 했다라고 그런 혐의로 체포가 돼가지고 예. 벌써 10년형을 선고받고 5년 전에 출소를 했어요. 아, 근데 예. 지금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지금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오. 진범이 따로 있다라고 해서 이제 재심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네. 예, 예. 다른 범인이 누구냐? 벌써 그 사건이 2000년도에 발생했잖아요. 예. 2003년도에 본인이 범인이라고 이미 진술을 자백한 친구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10대가 있는데 10대도 있고 그 친구도 같이 얘가 한 거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글쎄요, 다른 범인이 잡혀버린 거고 왜 문제가 이렇게 얘는 된 왜 거죠. 안 잡힌 거예요? 얘 자백까지 했다면서. 그리고 어떻게 이게 된 거예요, 이거? 누구냐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약촌오거리 버스 정류장까지 그러니까 강도짓을 하려고 했던 김모군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강도짓을 하려고 하는데 택시기사가 반응을 하니까 예. 흉기로 찌르고 네. 도망을 갔는데 예.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자기 친구, 되게 친한 친구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칼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범죄 은닉 좀 해달라. 말하지 네. 말아달라.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는 쉬쉬 됐는데 거의 뭐 이 이제 사건이 2000년대 아무래도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니까 예. 많이들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범이 따로 있다라는 게 계속 이렇게 소문이 나고 예,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다가 제보가 막 나오니까 경찰이
얘네 둘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진범으로 지금 알려진 그 예. 사람이랑요. 근데 본인들이 그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죽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칼을 어디다 숨겼는지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친구들을 경찰이 체포를 했는데 예.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검찰에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아니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범죄 혐의도 다 진술을 했고 증거도 있는데. 문제는 그 당시 이제 칼은 얘기만 나왔던 거고 실제 칼이 발견되진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석연찮은 부분이 많은데 검찰에서는 그때 취지 이 관련돼서 그때는 왜 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던 거냐라고 했을 때 증거가 명백하지 않아서라는 대답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 당시에 유죄 판결 받아서 형을 살고 있었던 지금 일단 누명을 썼다고 알려져 있는 예. 네. 그 15살 소년 같은 경우에 더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겠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진범이 그러니까 일단 어쨌건 수사를 다 마쳐서 유죄 판결 나와서 형을 살고 있는데 네. 또 다른 진범이 나타나면 사실 검찰과 수사했던 경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이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쉬쉬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일단 많이 돌고 있는데 사실 네. 그건 아니라고 저도 믿고 싶지만 지금 상황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많은 게 2003년도 그 자백한 내용 예. 제가 네. 녹음 파일을 좀 들어봤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자기가 그 한 내용 범죄와 자체인데 실제 상황을 증언으로 지금 굉장히 소문난 구체적으로 친구요? 진술을 그리고 했어요. 저기 은닉해준 친구의 네. 진술도 그러니까 그 두 명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었는데 네. 예. 결국 검찰에서는 그 명확한 진술이 있었음에도 영장 기각을 하고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내가 자백을 해도 네. 뭐 안 잡혀가지 잡아가네. 않겠는데 그러면서 정신병원으로 입원합니다. 아. 그리고 자기는 하지 않았다고 다 네. 진술을 번복해버려요. 나중에요? 네. 근데 지금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이제 자기가 이 죽인 진범을 숨겨줬다는 친구 있잖아요. 예. 그 네. 친구 칼도 봤다는 친구. 그 친구 몇 년 전에 자살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래요? 어떻게 네, 해 이거? 그 친구는 자살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살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진범이라고 지목돼 있는 그 사람은 해외에 골프 치러 다니면서 아주 잘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사건 이제 네. 재심 결정 났으니까 다시 수사 진행이 될 거고요. 예. 네. 그때 당시 이제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아서 이것도 끝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때 일명 태완이법이라고 하죠. 네.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잖아요. 예, 예. 폐지되고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게 첫 사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재수사를 해보면 이제 진범이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억울한 옥살이에 뭔가 한을 또 풀 수 네, 있는 그렇죠.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그 네. 사건이 지금 사실은 그 미국에서도 말이죠. 1989년 이후에 300명이 넘는 사람이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 오, 그래요? 예, 상당히 많은 거죠. 사실 보면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의 오류죠. 왜냐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한다면 자기가 그 10년 날아간 청춘을 어떻게 누가 벗어나 줍니까? 그렇죠. 맞아요. 또 한편으로 지금 진범이 그냥 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예. 형사사법 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인 거죠, 이것이.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이 사실은 그 수사 단계에서 예를 네. 들면 허위 자백, 이것이 네. 가장 큰 이유이고 또 검찰이 이것을 밝혀내지 못했던 업무의 게으름. 예. 이것 때문에 이것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사실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아마 이 사건도 만약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이와 유사한 그 사건도 또 있지 않을까? 그 한 달 전에 그 김신혜 사건이라고 네. 한 20년 복역하고 나서 또 재심 청구를 했던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루라 기자, 백성문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